2023년 12월 23일 중국 명문대 칭화대에 이런 공식 발표가 올라옵니다. 1992년 동문 쥬링이 2023년 12월 22일 베이징에서 별세했다. 곧이어 중국 유력지인 신민주간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죠. 쥬링은 끝내 떠났다. 의학의 기적도 수사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과연 이 쥬링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각 성에서도 인재들만 모인다는 칭화대학교. 그 중에서도 쥬링은 손에 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준수한 외모는 물론 공부에 연주까지 잘해서 늘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쥬링은 1973년 11월 24일 베이징의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연구원으로 주변에서 알아주는 재원이었죠. 그녀에게는 친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둘 다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1987년 언니 우지는 베이징대 생물학과에 입학했고 피아노와 발레에도 두각을 나타냈죠. 그런데 1989년 4월 쥬링의 언니가 별안간 봄소풍을 나갔다가 실종, 사흘 뒤 절벽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경찰의 결론은 추락사였는데 이 사고는 동생인 쥬링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쥬링의 언니가 다니던 베이징대 진학을 포기하고 칭화대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일 거란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992년 9월 쥬링은 꿈에 그리던 칭화대 화학과에 진학합니다. 학생 민학단에 들어가 핵심 멤버가 되었고 베이징시 수영 2급 선수에다가 영어, 독어 실력도 좋았죠. 안팎이 전부 빛나는 사람, 이만큼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녀를 향한 주변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던 1994년 11월 쥬링은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별안간 시야가 흐려지고 복통과 식욕 부진을 겪기 시작했죠.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 22살이던 쥬링은 특별히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몸 상태에 병원도 찾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이상 소견 없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래도 그녀는 악화되는 건강 상태에도 이 무렵 예정되었던 칭화대 민학단 공연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열심히 준비한 10분짜리 고금 독주를 혼신을 다해 선보였죠. 화면 속 그녀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 무대를 버틴 건 순전한 의지였습니다. 갑작스레 시력이 너무나 나빠진 탓에 안경을 쓴 채로 무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런 것쯤은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게 쥬링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 쥬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머리까지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러워서 이 무렵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3월 9일 쥬링의 부모님은 그녀를 데리고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죠. 좀처럼 원인을 못 찾자 병원 측은 혈액 속에 있을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독성 물질을 희석해보자라는 생각에 혈장을 대량으로 투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선택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미처 발달하지 못한 의료기술로 인해 혈장 투여 과정에 B형 간염에까지 노출되었고 쥬링은 3월 28일 기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의식을 잃은 쥬링은 이때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 무렵 쥬링의 친구 베이지 청이 병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토록 건강하고 활기차던 자신의 친구가 온몸에 알 수 없는 호스를 칭칭 휘감고 죽음과 싸우는 모습을 본 베이지 청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쥬링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 그때 베이지 청이 떠올린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1995년 중국에서 인터넷은 방금 막 들어온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몇몇 명문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죠. 베이지 청은 동기들과 함께 영문으로 쥬링의 상태를 자세히 기술해 해외 의료 포럼에 올립니다. 불과 3시간 만에 회신이 쏟아졌고 이후 며칠 동안 자동 분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메일을 정리했는데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탈륨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탈륨은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복용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살에 많이 사용되는 독극물입니다.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닿으면 증상이 발생해 탈모, 그리고 정신착란이나 환각 등으로도 이어지는 치명적인 물질이죠. 베이지청과 친구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쥬링 부모에게 전달하고 주치의에게 탈륨 검사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병원 측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병원에 탈륨 검사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젊은 의사 한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쥬링의 혈액과 머리카락을 타 연구소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쥬링의 체내에서 정상 수치의 수천 배를 웃도는 탈륨 수치가 검출된 건데요.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인 수준이었죠. 자, 그래도 그녀의 이상 증세의 원인을 알아냈잖아요. 그 후에는 맞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일 뒤 쥬링의 혈청에선 독소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죠. 덕분에 쥬링은 약 6개월 만인 1995년 8월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순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쥬링은 너무 오랫동안 탈륨에 노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엄청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전신마비와 시력 상실은 물론이고 지적 능력도 크게 떨어져 정신연령이 6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맘때쯤에 쥬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24시간 부모님의 케어 없인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대체 그녀는 어쩌다 이런 독극물에 노출된 걸까? 자의로 탈륨을 접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탈륨에 중독되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과정이었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탈륨을 접취하는 이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명문대를 다니며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받은 그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고요. 게다가 쥬링은 생전 탈륨을 연구하거나 접촉한 이력도 없었었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쥬링을 독살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유력 용의자가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기숙사 룸메이트 순웨이. 경찰이 순웨이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죠. 1번, 피해자가 사용하는 식용품에 접근 가능하며 들키지 않고 투약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2번째, 피해자의 생활 패턴과 동선을 잘 알아야 한다. 3번째, 탈륨의 독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접근 가능해야 된다. 4번째,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인물이 순웨이였습니다. 우선 둘은 룸메였기 때문에 쉽게 일상생활에 접근이 가능했죠. 실제 쥬링과 순웨이는 침대 위층과 아래층을 나란히 썼는데 이들의 침대엔 컵과 세면도구가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탈륨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이해. 1994년 봄 순웨이가 듣던 화학 강의에서 탈륨 독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고 1994년 9월 순웨이는 탈륨을 포함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순웨이와 쥬링의 관계. 원래 둘은 기숙사 룸메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사건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쥬링에게 순웨이가 자격지심을 느끼며 뒷담화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주변 증언들이 많았죠. 마지막, 이상한 도난. 1995년 4월 28일 쥬링 가족이 탈륨에 중독된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기숙사 봉인을 요청한 시기, 이상한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4월 29일에서 5월 7일 사이 쥬링의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는데 훔쳐간 물품이 하필 쥬링의 물컵과 세면용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이었죠.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순웨이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유일한 용의자였고 사람들은 그래서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의 신문이 끝나고 순웨이는 허무하게 풀려났죠. 결정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고 1997년 6월 순웨이는 칭화대를 졸업합니다. 1998년 8월엔 순웨이가 용의자 선상에서 완전히 풀려났고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2005년 인터넷에 의문의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칭화 여대생 독살 사건 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이 글엔 순웨이의 가정 배경과 개입 의혹이 집중 조명되었는데요.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됐던 그녀가 증거 불충분으로 쉽게 풀려났던 이유 역시 그녀의 할아버지 손월기가 장점인 전 주석과 가까운 고위층 정치인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자 순웨이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탈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며 나는 주링을 죽일 동기가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그녀의 해명문은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비슷한 의혹이 여러 번 인터넷에 제기되고 살아들기를 반복했지만 딱히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덧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날로 건강이 악화되며 호흡기에 의존해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던 삶을 영위하던 튜링은 2024년 중반 기존에 앓던 폐종양, 당뇨의 뇌종양까지 겹치면서 11월 18일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22일 튜링은 시력과 마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영영 6살 아이의 지능으로 눈을 감았죠. 한편 순웨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2006년 무렵 이름을 바꾼 뒤 해외로 갔다가 미국을 거쳐 호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온라인에서만 간헐적으로 흔적이 포착될 뿐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2014년 미국 내에서는 15만 명 규모의 온라인 청원이 올라와 순웨이의 추방과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 답변은 행정부가 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베이징 공안의 공식 입장 역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왜 기소에 이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튜링의 어머니는 튜링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바람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만이라도, 단 몇 글자의 그 이름만이라도 알고 싶다. 간절한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그 이름은 결국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토록 빛나던 한 청춘의 시간을 이렇게 짓밟은 걸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